안녕하세요. 오늘 약물 안전 교육을 담당하게 될 민지연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약물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약을 우리가 아플 때 먹기도 하지만 이제 영양제 같은 거로 미리 예방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그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키고 어떻게 약을 복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을 깨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카페인 같은 거를 섭취를 하는데 커피, 우유나 그 고카페인 음료, 뭐 에너지 음료 이런 거에 들어있는 카페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뭐 흡연 이런 것도 살짝 언급을 하고 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독성 약물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이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을 수 있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균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일어나고 뭐 할 때 항생제 같은 거를 먹잖아요. 올바른 복용법. 그다음에 진통제도 편의점 가면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큰일 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도 시청을 해보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름은 이제 제니의 드럭스토어인데 이제 건강 관련된 여러 컨텐츠를 예,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어라 해요. 근데 이제 유튜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컨텐츠. 내가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인가. 이런 컨텐츠를 생각했을 때는 매우 창의적이어야 되고 아는 게 또 많아야 돼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른이 돼서 나중에 뭐 이렇게 해야지 잘 안 돼요. 네,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그때의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 나가면 반드시 이제 보람되게 결과가 이제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책도 출간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이어트가 잘못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제 우리가 먹는 다이어트 약 이런 것보다도 먹는 시기부터 해서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영양제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제 평소에 복용할 수 있는 영양제.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도 수면을 잘 취해야 이게 공부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잘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나열을 했고요. 나를 충분히 쉬게 해주고 해독을 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듯이 내 몸의 소리와 내 마음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부터 배우게 되시면 건강이랑은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신경 쓰는 이유가 또는 약을 복용할 때 신경 쓰는 이유가 내 몸에 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몸에 이득이 되기 위해서 복용하는 것들인데 해가 돼서는 큰일 나죠. 네, 그것도 벌써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또 잘못 먹었다가는 저만 힘들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힘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 저는 이렇게 이제 TV 출연도 좀 많이 했어요. MBN의 그 엄지의 제왕 건강 프로에도 나갔었고 뭐 MBC 생방송 오늘 아침 그다음에 MBC 스페셜 이런 지방의 누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청 광장에서 강의도 했었어요. 운동 강의도 했었고, 네, 노인분들부터 유치원서부터 노인분들까지 이제 강의를 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JTBC에도 나오고, 아무튼 요즘에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 찐 환자라고 해서 샤비 이지혜 씨랑 가수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소유준 씨랑도 찍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이제 책도 쓰고 약사니까 약사로서의 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이 돼서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또 내가 만든 입체 모형이 되고 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 또는 안 해본 새로운 일들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삶에 그 활력이 되거든요. 저는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전에 아이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슬매니아 대회도 나가서 상도 탔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대학생이고 이제 큰애는 대학생, 두 아이는 고등학생이에요. 지금 이거를 시청하는 학생들처럼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슬라이드 보면 이제 이렇게 대회에 나갔던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약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의 보통 인터넷을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정의가 그렇다는 거고요. 약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먹으면 올바른 용법 용량으로 사용했을 때는 약이 되는 거고요. 치료가 되겠죠. 완화가 되겠죠. 잘못 먹었을 때, 그러니까 잘못 먹었거나 먹어야 되는 용법, 그러니까 한 알 먹으라고 했는데 막 네 알을 먹었어요. 이랬을 때는 남용하는 거겠죠. 이제 이랬을 때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 약에는 또 지금 말했듯이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또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어떤 약이 탄생하게 된 과정인데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나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She found the gun 3 times. Then she closed her eyes. I don't know where she went to, that gun. But I know I'll find her again.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일단 돌고래는 얘도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지만 숨을 쉬러 공기에 있는 산소로 향해서 나왔다가 또 들어가죠. 그러면 물속에서 잘 때는 어떡하지? 했을 때 방구 수면이라는 거를 사용했잖아요. 뇌의 반은 자고 뇌의 반은 깨어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하겠죠. 근데 이걸 보고서 또 사람은 참 스마트해요. 똑똑하고. 네, 이걸 보고서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자는 시간을 아껴서 일해야 되는 이 패턴이 이제 거꾸로 된 야간 근무자들 또는 잠을 덜 자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공부 잘하는 약, 이제 우리가 원래 공잘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죠. 근데 그런 걸로 둔갑이 돼서 암암리에 이렇게 사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는 이제 목동이나 뭐 대치동 이런 부모님들이 사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했다고 해요. 그 예전 이야기지만 아무튼 부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원래는 이제 기면증,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졸려 이런 건 식곤증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근육의 힘이 딱 풀리면서 수면 상태, 이게 기면증이라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ADHD, 막 산만하고 주의력 결핍증인 이것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두 개의 치료로 사용되는 약이 바로 모나피딜이랑 메틸페니데이트인데요. 얘가 아까 말했듯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또는 이제 그 뇌를 인위적으로 자극을 흥분시켜서 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잠을 쫓고 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까지 붙게 됐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네, 슬라이드 보시면 뭐 피부 발진 뭐 이런 것쯤은 뭐 괜찮지만 자살 충동, 조증 증상, 그러니까 too high인 거예요. too high. 환각, 망상, 초조해지고 공격적인 성격이 되고요. 적대적인 성향,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연사,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뭐 양극성 장애, 이게 이제 뇌 질환이라고 보시면 이제 우울했다가 조증이었다가 우울했다가 조증이었다가 이런 양극성 증상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 그다음에 약물을 의존하게 되고 성장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에는 그 부작용들이 꼭 존재를 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건강을.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의 특성이에요. 의약품의 특성은 주로 하는 작용과 부수적으로 하는 작용이 있어요. 주작용, 부작용. 그리고 부작용이 아닐 뿐은 아니거든요. 나쁜 작용은 아니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인데, 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작용 안에 약물 유해 반응이 있는 거죠. 안 좋은 반응들. 근데 어떤 약들은 그러니까 부작용이었는데 주작용으로 바뀐 약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미녹시딜이라고 고혈압 약이었거든요. 이전에 이제 혈압약이었는데, 얘의 부작용이 털이 많이 나요. 머리에 털이 더 나. 네, 머리에 털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약을 먹으니까 왜 머리에 털 나지? 이 부작용이 주작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탈모 치료제로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약들도 있고요. 근데 뭐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는 두통, 치통, 뭐 생리통, 뭐 모든 통증의 완화를 해주는 게 주작용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부작용이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뭐 속이 쓰린다든가, 아프다든가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은 약간 약물 유해 반응, 그런 쪽 부작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항히스타민제, 만약에 콧물, 뭐 가려움, 이런 그 알러지 관련된 약이 지켜주는 작용이 주작용인데, 부작용이 졸린 거예요. 졸린 거. 그래서 이 부작용이 주작용이 된 것도 있어요. 졸리게 해주는 게 뭐예요?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약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래 가려움이나 뭐 이런 알러지, 이런 항히스타민제가 부작용이 졸음이어서 이 졸리게 해주는 게 주작용이 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약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약에는 주작용이랑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샌드아트예요. 샌드아트. 샌드아트로 우리가 의약품 부작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용법 용량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용법 용량을 지키는 거는 이제 사용 설명서를 딱 뜯어보면 써 있고요. 또는 약국에 가서 구입을 할 때 약사 선생님한테 그 복약 지도를 잘 들으세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랑 먹으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본인이 먹고 있는 현재 약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이 약과 저 약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도 말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법 용량을 잘 지키는 거는 우리가 먹고 나서 이 혈중으로 이제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제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 떨어지기 전에 또 먹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약물마다 그 혈중에 유지되는 농도의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 먹어라, 2번 먹어라, 1번 먹어라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냥 멋있기 위해서 뭐 1번 먹어라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전에 먹어라, 식후에 먹어라 이런 이야기도 바로 이 약이 최대한의 그 효율,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식전에 먹었을 때 더 좋은지, 식후에 먹었을 때 더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식전에 먹었을 때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법 용량이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의 사용기한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사용기한이 지난 거는 약효가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오래되면 우리가 인체에 좀 더 해로울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기한 잘 보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을 임의로 갈거나 자르지 말고 캡슐을 빼고 먹지 않기입니다. 네, 어떤 약들은 그 알약 하나에 2중정, 3중정 이런 것도 있어요. 얘를 만약에 갈아버려요. 그러면 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용 캡슐이에요. 장용 캡슐은 이 캡슐이 장에서 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특수 캡슐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를 뺐어요. 캡슐을 뺐어. 그럼 가루가 있겠죠. 얘를 먹어요. 그러면 장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장에서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먹으나 마나 한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의로 자르거나 뭐 캡슐을 빼고 먹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 약은 충분한 물로 복용하기입니다. 네, 물로 복용할 수 있게 설계된 게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유랑 같이 복용했을 때는 칼슘이랑 약이랑 킬레이팅을 해요. 킬레이팅을 해서 이 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나 자몽 주스 같은 경우는 많은 약들이랑 그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간에 있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랑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하나를 이제 주스랑 먹었을 때, 뭐 자몽 주스랑 먹었을 때 이 약이 하나 먹었는데 4배 먹은 것처럼 그 대사돼서 증대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 먹었는데 4분의 1, 네, 4분의 1 조각 먹은 것처럼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스랑 오렌지 주스랑 자몽 주스랑은 드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뭐 상호작용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물이랑 드시는 거를 권하고요. 이제 콜라 같은 경우는 탄산이 있잖아요. 탄산. 시원하게 하는데 탄산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을 탄산이나 콜라에 이렇게 넣어봐요. 그러면 더 빨리 녹는 용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쉬 하면서 더 빨리 녹을 수 있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이랑 드시길 바랍니다. 약은 충분한 물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알약을 그냥 삼키는 경우 그 위장에 도달하기 힘들고요. 여기 내려가면서 이 식도에 긁거나 걸리거나 그래서 식도염이나 그 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약사 의사에게 무조건 알립니다. 특히 두드러기, 두통, 복통, 설사,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 별로 좋은 부작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나서 뭐 알러지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사나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뭐 약물 부작용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또 위에 올려줘서 약이 뭐 개선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꼭 알리는 게 좋겠고요. 뭐 남한테는 괜찮은데 내 몸에 안 좋은 게 일어나면 일단 스탑 하시는 게 좋아요.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필요해요. 그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약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번째, 약의 보관 방법.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습기, 고온, 햇빛을 피해야 됩니다. 어떤 약은 습기를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고, 특히 이제 열이나 햇빛을 받았을 때 약효가 떨어지거나 오메가3 같은 경우는 3폐가 더 될 수도 있거든요. 생선 비린내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해 주셔야 되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화장품만 보더라도 비타민 C 들어있으면 차광 용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협심증약인 나이트로글라이세린 같은 경우도 차광 용기에 약을 줍니다. 이러기 때문에 약마다 그 고온이거나 햇빛을 보거나 습기가 있거나 했을 때 약효가 떨어지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상온, 실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관 방법도 그거에 맞게 적당한 곳, 이제 그늘진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티가 나지 않는 위험물들인데요. 봐봐요. 초코볼이랑 이 약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죠? 초코볼이랑 약이랑 너무 비슷해서 약이 사탕인 줄 알고 먹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 사용되는 워셔액이랑 에탄올, 발수 코팅? 네, 이런 그 차에 사용되는, 용액들이 우리가 마시는 비타민 음료, 게토레이드, 파워에이드, 알로에 이런 것들이랑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테린 이런 가글, 구강 세정제, 이런 것 청결제 이런 것들과 이 시럽 형태의 물약, 그 다음에 과일 주스 이런 것들 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먹는지 알고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관 방법 같은 경우는 약을 다른 곳에 옮기지 말 것,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약만 넣을 것.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약은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고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습기 차서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여름철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열에 또 약하고 오메가3가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 약해서 산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을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설명서에 보통 써 있습니다.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고, 약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옮기는 과정에서 세균도 있을 수 있고, 미세먼지, 부유 떠다니는 것들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옮겼을 때, 빨리 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자체보다 유효기간이 반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시럽병에 있던 감기약이 28일이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면 덜었을 때는 한 14일 정도가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상비약 리스트를 가족이 함께 공유하기. 시간 되시면 이런 식으로 가족과 화목하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또는 아플 때 내가 바로 찾을 수 있게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이거는 남의 약을 함께 먹지 않기입니다. 네, 약은 개개인의 맞춤약이에요. 환자의 증상 또는 생활습관, 그 어떤 질환이 있는지, 간질환, 심질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다르고, 어린이가 성인과 몸무게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약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소아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9번째, 잘 모르거나 오래된 약은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가까운 약국에서 상의하고 버리기. 네, 약국이나 보건소, 동사무소 이런 데 가시면 폐의약품 수거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약을 수거를 해서 태우는데, 소각 처리라는데 헤파 필터가 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소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일으키지 않고요. 그런데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 이게 환경 오염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또 약만 폐의약품 수거함에 갖다 드리면 돼요.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약을 구입 시 부작용 여부, 먹고 있는 약을 약사한테 알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항생제, 우리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정균 또는 살균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는데, 항생제를 잘못 사용하고 계신 분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일째 감기를 앓고 있는 이강숙 씨. 계속되는 기침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양한 약봉투 중 하나를 열어 약을 꺼냈다. 무슨 약을 복용하는 것일까? 예전에 받았던 약들이거든요. 집에다 놓고 그때그때 증상 비슷하면 챙겨 먹어요. 봉투마다 적혀있는 다양한 병명. 약을 먹다 남으면 이렇게 적어놓는다. 매번 병원에 가기도 번거롭고 해서 약을 보관해두고 먹고 있다. 네, 비슷해서 그냥 아이들도 먹이고 저도 감기 같은 거는 그냥 먹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 먹이고 있거든요. 이강숙 씨가 보관해둔 약은 어떤 종류일까? 먹다 남은 약을 다시 먹어도 문제가 없는지 감염내과 교수에게 물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약에는 여러 항생제가 들어 있습니다. 감염증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항생제를 정해진 용량, 횟수, 기간 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분처럼 자의로 항생제를 복용하면 감염증을 치료하지 못하고 내성균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감염증 치료가 필요할 때 항생제 내성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자, 항생제 같은 경우는 그 치료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 약마다 조금은 다르긴 하겠지만 먹고 나서 20-30분 있다가 이제 혈중 농도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한 뭐 4-5시간 있다가 또 다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때 먹어줘야지. 안 먹으면 세균이 죽다가 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 약 안 먹었네. 그러면 내가 내 세력을 빨리 키워놔야겠다 하면서 세균이 더 번식할 수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항생제 내성, 그 다음에 슈퍼박테리아들이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내성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그 박테리아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감염을 일으켜서 박테리아가 세균이에요. 세균이 번식을 해요. 번식을 하는데 항생제를 먹었어요. 그러면 세균이 죽고 그 사람은 다시 이제 건강해지는 건데, 만약에 내성이 생기잖아요. 박테리아가 그냥 계속 번식을 하면서 약을 먹어도 안 듣는 거죠. 안 들어서 계속 번식을 해서 그 사람은 계속 아프게 된다는 슬라이드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항생제 내성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은 세균 입장에서 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자고 세균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세균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떤 약을 먹음으로 인해 자극을 줬어요. 근데 계속 꾸준히 안 먹어. 그러면 이 세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약에 대한 그러니까 방어하는 힘이 생기면서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을 뭐 또 바꾸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병원 가시면 이 슈퍼박테리아로 고생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항생제를 먹을 때 알잖아요. 그러면 그 복용, 그 기간을 잘 준수해서 꼬박꼬박 드시는 거를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항생제 잘못된 사용, 그거에 대한 그 내성균 관련된 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항생제의 공격을 받은 세균은 대부분 죽지만 극소수는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내성균은 세포벽을 두껍게 만들어 항생제 침입을 차단한다. 항생제가 세포벽을 뚫고 들어왔더라도 특수한 효소를 만들어내 분해하거나 파괴시켜 약효를 없앤다. 한때 인류가 제압했다고 믿었던 세균은 내성이라는 무기로 항생제에 맞서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이 세균이 항생제에 저항해서 종족을 보존하려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생제를 정확하지 않게 함부로 쓰게 되면은 그 세균을 죽이지는 못하고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내성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박테리아는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가면 그 MRSA, VRSA 뭐 이런 이제 수십 종에 이르는데 이제 고쳐지지 않고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예방에도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이 걸렸을 때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바이러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나 마나입니다. 네, 의미 없어요. 항생제는 세균을 정균하거나 살균할 때, 죽일 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항생제 올바른 복용 방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고 복용 방법을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은 진통제의 잘못된 사용, 너무 많이 드신 거죠에 대한 남자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제 면접을 앞두고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통제를 잘못 복용하게 됐는데, 저는 진통제가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진통제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요. 진통제가 약국이 아닌 이제 편의점에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약 설명을 안 듣고 드시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편의점에 있는 진통제의 경우는 아세타미노펜 계열인데, 얘는 간이 약하시거나 이제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예, 간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의점들이 있고요. 특히 아세타미노펜이라는 그 진통제의 경우에는 기업에 응시하는 이 남자분의 영상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너 안색이 왜 이래? 수아, 세상에, 수혁아, 너 열나잖니? 이 상태로 시험 볼 수 있겠어? 엄마, 그냥 스트레스예요. 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진통제나 몇 알 주세요. 요즘 봐. 요즘 봐. 몇 알을. 엄마가 그렇게 진통제 많이씩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한두 알 먹어가지고는 빨리 안 나니까 그렇죠. 이거 여러 알 한꺼번에 먹으면 효과도 빠르고 얼마나 좋은데요. 뭐든지 좀 과도하게 먹습니다, 지금. 입사 시험 내내 심한 두통 증상은 사라지지 또 않는데 먹어요? 결국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게 된다. 다음 세 분 들어오세요. 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기업의 최종 면접일. 감사합니다. 본인이 꼭 입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입사해야. 그런데 제가 기사에 꼭 입사. 괜찮아요? 피를 토했어요. 아저씨. 여기가 아저씨? 어디예요? 뭐야?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자,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정신 착란, 혼미하게 하고 그 객혈도 하고 피도 토하고 이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진통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볼게요. 하는데요. 소염 진통제인 경우 통증과 발열을 유발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를 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순기능인 위장관 보호 기능까지도 억제를 해서 위장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염 진통제는 공복시 복용을 피하셔야 됩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부프로펜은 식후에만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간이 약한 사람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주의해서 복용해야 하는데요. 해독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세타미노펜이 이제 우리 몸에 흡수돼서 간에서 대사돼 간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간이 안 좋았던 분들이 다량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드셔야 될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항생제, 진통제 알아봤는데요. 진통제의 경우에는 그 아세타미노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레놀 계열 등 아세타미노펜 계열은 간이 안 좋거나 이제 술 드시거나 할 때는 절대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엔세이드라고 해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계열을 비스테로이드성 그 진통 소염제를 드시면 되는데, 얘는 또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세타미노펜이라는 해열 진통제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이 안 좋으면 이렇게 드시고, 위장이 안 좋으면 이걸 드시고,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남용하기 쉬운 약, 공부 잘하는 약, 두통약,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다이어트 약,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또 화장실도 잘 가게 해서 살 빼는 거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변비약을 수시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장을 무력하게 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딱 맞춰서 식사를 하고 딱 신호가 왔을 때 화장실을 빨리빨리 가주면 변비약 이런 거를 드실 필요가 없을 테고요. 이제 카페인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네, 카페인이란 어떤 거냐면 커피, 콩, 차, 그 차의 잎, 코코아 콩, 콜라나무 열매, 그 다음에 과라나라는 열매 등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물질을 GRAS라고 해요.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하고요. 근데 카페인이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면이 있지만 너무 과하게 복용하거나 그러면 안 좋은 면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카페인의 주효능은 이제 먹었을 때 우리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강심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시면 화장실이 더 마려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선생님도 지금 커피를 하나 갖고 왔는데 왠지 커피를 마셔줘야 잠이 깨는 듯한 느낌의 각성작용 또 있고요.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대사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ositive effects랑 negative effects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심혈관 질환에도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꼭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졸음을 쫓고 덜 피로하게 하지만 과잉 섭취 시에는 불면증, 신경이 과민해져요. 메스껍고 속이 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의 양이 늘어서 부종이 빠지나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 네, 이 소변으로 이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칼슘, 뭐 철분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잠을 덜 자면 우리 10시에서 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 시간인데, 이때를 놓치니까 또 키 크는데 또 방해를 받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충분히 이렇게 쏘일 수가 없는, 자는 동안에 흐를 거 아니에요? 타고 흐를 텐데, 그렇기 때문에 키도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이제 마시다 보니까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을 깨기 위해서, 맛있어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피로 회복을 위해서 마신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피로 회복제 같은 경우는 뭐 타우린, 바카스만 하더라도 타우린, 뭐 비타민 성분들이랑 카페인이 좀 들어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또 부작용이 어떤 거냐면, 집중력이 잠시 향상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피곤해져. 눈도 피곤해. 다음에 간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장에서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성장 저해를 유발할 수 있어요. 뇌에서는 각성시켜서 불면증, 행동불안, 정서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 심장에서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 가슴 두근거림,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얼만큼 마셔야 되냐, 이거를 또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카페인도 권장량이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임산부 등을 위해 이제 일일 섭취 권장량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나 캐나다의 경우 성인은 400mg, 임산부는 300mg,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3학년인데 40kg야. 그럼 40 곱하기 2.5 하면 100mg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15에서 19세, 청소년이니까 남자는 160mg, 여자는 133mg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그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면 그 스누피?
이런 지붕 위에 강아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스누피 음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커피 우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카페인이 237mg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용량이 좀 컸어요. 그 커피 우유 자체가 컸는데 237mg이 들어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제 아들이 집에 들고 와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슈퍼나 편의점에 있다고 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무나 살 수 있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함량도 보고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에 먹는 총량을 더해야죠. 만약에 초코 케이크 먹었어, 그 다음에 어떤 커피 우유를 먹었어, 그러면 초코도 카페인이 있거든요. 초콜릿도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카페인과 커피에 있는 이 카페인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먹은 걸 다 더해서 지금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160mg,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133mg 이하로 드실 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해서는 한 300mg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카페인 중독인지 자가 진단을 해볼까요? 대충 알아요. 그죠?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불안감을 느낀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신경이 예민해진다,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근육에 경련이 온 적이 있다, 무리했음에도 피곤을 잘 못 느낀다, 심장이 빨리 뛴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게 5가지 이상이면 이제 당신은 카페인 중독인데, 근육에 경련이 오는 경우는 뭐냐면, 카페인을 마시면 우리 인체에 있는 마그네슘을 빠져나가요. 마그네슘. 근데 이제 마그네슘이 근이완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제 빠져나가니까 근육에 경련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페인을 마시다가 안 마시면, 막 마시고 싶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네,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서히 만약에 3잔을 먹었으면 2잔으로, 2잔을 마셨으면 1잔으로,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라리 커피로 드세요. 왜냐면 커피에는 좋은 성분은 그 커피 콩에 있는 그 좋은 성분인 그 폴리페놀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는 카페인을 따로 빼서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신장 있잖아요. 신장, 소변, 콩팥, 여기에 막 돌도 생기는 걸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커피로 마시지 고카페인 음료, 에너지 드링크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먹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중에 널려있는 아까 말했던 에너지 드링크만 보더라도 야 같은 경우는 162.4mg, 또 핫식스 같은 경우는 59.9, 몬스터 에너지 이런 거는 93.8. 네, 이미 너무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카페인만 보더라도 이 커피는 뭐 한 100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고, 콜라에도, 콜라나무 열매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콜라가 콜라나무 열매에서 만들어진 거 아세요? 저도 처음에 듣고는 놀랐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콜라를 만들기 때문에 콜라도 15에서 한 2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차, 홍차, 녹차에도 있고요. 커피 맛이나 초코 맛인 거는 무조건 다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로회복제, 두통약, 감기약에도 가끔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카페인이랑 커피랑 술을 같이 마실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같이 마실 경우에는 이제 평소보다 더 취하게 되고요. 몬스터에 함유되어 있는 과라나가 있거든요. 과라나는 열매인데 얘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에 과라나 추출물 이렇게 써있는데 카페인인지 모르잖아요. 과라나 추출물 이렇게 써있으면. 근데 알고 보면 카페인이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커피랑 술을 같이 마시게 될 경우 심장질환이나 충동조절 장애에 빠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몬스터 음료 마시고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더 해롭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인으로 인한 그 심장질환이 갑자기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긴장감, 불안감,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마셨을 때 우울증, 무기력증 심하면
이 뇌 기능 장애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임신했을 때는 안 드시는 거 당연한 거고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제가 술은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코올이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있어서 더 위험하죠. 연예인들을 갖다가 이제 그 광고 모델로 쓰기 때문에 나도 저 연예인처럼 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청소년들이 마시게 되면 이 전두엽이 뇌의 기능이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뇌가 작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특히 알코올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술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에탄올이 1% 이상 함유된 음료, 그 다음에 1g당 7kcal의 열량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경우는 1g당 4kcal인데 술의 경우에는 7kcal라서 텅 빈 칼로리예요. 우리 몸의 인체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칼로리만 높아. 그래서 살도 찌게 되는 거고요.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고 중독성이 강해서 다시 마시고 싶어요. 예,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와인 한두 잔 정도가 딱 적당하고요. 술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술은 약이 된다? 아닙니다. 청소년에게는 해가 되는 똑같은 술입니다. 두 번째, 소주에 고춧가루 먹으면 초기 감기에 최고라던데? 아닙니다. 이 일시적으로 고춧가루 때문에 이제 몸에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제 감기가 치료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 똑같은 술입니다. 술 한 잔은 안전하지 않나요? 한 잔이든 두 잔이든 세 잔이든 다 양이랑 관계없이 술은 똑같이 해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른들이 주시는 술을 마셔도 되나요? 다른 거는 다 말씀 들으시고 술은 거절하세요. 어른들의 행동이 항상 바른 건 아니거든요. 그 술은 집에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따라주시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집에서 배워서 잘못돼서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조금 건네신다고 하더라도 술은 무조건 드시지 않는 거를 권하겠습니다. 그럼 술을 왜 마셔봤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쩌 보여서 스트레스 풀려고 뭐 생일이어서 뭐 다른 애들도 다 마시는데 나만 안 마시면 왕따 되는 것 같아서 왕따 될 그런 것 때문에 왕따 될 바에는 그 친구랑은 그냥 인연을 맺지 마세요. 따돌림 당할까봐 뭔가 잊고 싶어서 그냥 고민을 저는 술 마신다고 그게 잊어지나? 몸에만 안 좋을 것 같아요. 간에도 무리가 되고 뭐 살은 당연히 찌고 만성질환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술은 권하지 않습니다. 뭐 기분 좋게 한두 잔 그건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와인을 마시는 이유는 이제 와인 안에는 적포도주 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그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장수랑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모임에서 기분 좋게 뭐 한두 잔인데 자주 마시지도 않아요. 네. 술의 위험은 마시고 나면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 때문인데요. 뭐 알코올 중독은 중독이고 언어 폭력도 할 수가 있고요. 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운전하다가 사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지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술을 마시면 몸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할 때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베로니카 영역에 관련된 건데. 그리고 이제 손에서 비틀비틀 거리니까 이제 혀가 꼬부라지고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마 이런 저장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근데 필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해마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혀가 꼬부라지는 것도 말했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참지 못하고 욱하게 되죠. 그리고 술은 뇌를 손상시킵니다. 뇌를 쪼그라들게 해서 작아진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튼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면요. 뇌 손상이 아주 영향을 받습니다. 기억력, 학습 능력 저하가 되고요. 파괴된 뇌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분비 이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이상이 일어나니까 키 성장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성호르몬 있잖아요. 남자가 남성적인 거, 여자가 여성적인 거 이런 것들의 2차 성징에 관련해서 지연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 네, 제가 흡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미 많이
시간이 초과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약 일부 항생제랑 진통제 뭐 알아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이랑 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켰고요. 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할 뻔했네요. 아무튼 네, 공부하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쉴 때는 진짜 쉬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혹적인 게 있더라도 잘 판단하시고 네, 전문가 또는 부모님이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죠? 감사합니다. 안녕.